여러분, 동생이 형을 산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이 5년 만에 기억을 잃은 채 다시 돌아온다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저녁, 넝마처럼 해진 옷을 걸치고 빈 눈으로 낯선 사람처럼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 식당은 그가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던 곳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곳이었으며 그가 20년 넘게 새벽 4시면 눈을 떠서 육수를 끓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식당에 들어서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직 몸만이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발이, 손이, 그 냄새가 그를 그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 한쪽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부를 넘기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형과 동생의 눈이 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쳤어요. 한 명은 5년 전 그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 명은 5년 동안 매일 밤 그날을 지우려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날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부 등산 배낭 속에 숨긴 검은 야요. 경기도 수원에는 만복정이라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건 지금 그 식당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때의 그 만복정은 그야말로 이 동네 전설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곳이었어요. 1984년 박수님 여사가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한 곳이었어요. 처음엔 고작 플라스틱 의자 4개짜리 작은 자리였는데 박 여사의 손맛이 특별하다는 소문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장을 직접 봐서 가진 양념을 손으로 버무리고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해서 단골이 오면 반찬 하나를 더 올려드리는 그 정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포장마차로 시작한 만복정은 30년 만에 수원에서 모르면 간첩이라는 집이 됐어요. 줄 서지 않으면 못 먹는 국밥집이었죠. 박 여사의 남편 최 씨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빈자리를 큰아들 진우가 채웠어요. 진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새벽 병원에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섰어요. 눈이 빨개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쥐기 힘들었을 텐데도 그는 그날 식당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게 최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으며 직원들에게 따뜻했고 어머니에게 다정했어요. 절대 빈말을 하지 않았고 한 번 한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켰어요.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진우가 없었으면 만복정은 벌써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차남 최선우였어요. 진우보다 5살 어린 선우는 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했으며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며 기분 좋게 굽어지는 그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 여사는 늘 선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짠했어요. 저 애는 워낙 사람이 좋아서 나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오래
너무나 오래 지속됐어요. 선우가 처음 도박을 시작한 건 25살 때였어요. 친구들과 간 화투판이 시작이었는데 처음엔 이겨서 짜릿했고 그 짜릿함이 다음엔 지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가 됐어요. 도박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맛을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게 만들고 이기면 더 하고 싶어지고 지면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선우가 처음 만복정 금고에 손을 댄 건 그가 32살 되던 해였어요. 퇴근 후 장부를 정리한다며 남아있다가 박 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300만 원을 꺼내 들었는데 그날 밤 그 돈은 새벽이 되기 전에 모두 사라졌어요. 박 여사가 눈치를 챈 건 열흘 후였는데 장부가 맞지 않아서 오래 의심하다가 결국 CCTV에 찍힌 게 선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 여사는 직원들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선우를 집으로 불러 방문을 닫고 1시간을 울었고 내가 내 도박빚 다 갚아줄 테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박 여사는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3년 후 선우는 또다시 식당 매출액 중 2천만 원을 빼돌려 도박판에 가져갔어요. 이번엔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진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박 여사의 통장 잔고를 정리하다가 큰 빈자리를 발견하면서였어요. 진우는 그날 저녁 선우를 식당 창고 앞으로 불러냈어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너지?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다시 물었어요. 내가 가져간 거 맞지?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자 진우가 한 말은 딱 하나였어요. 나가. 선우는 얼굴을 들어 형이라고 불렀어요. 진우는 다시는 여기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선우는 반박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만복정을 나갔어요. 박 여사는 큰아들의 결정을 뒤에서 들으며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우가 나간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진우는 그 사이 만복정을 더 단단하게 키워나갔어요. 오전 5시에 시작하는 하루 일과는 자정이 지나서야 끝이 났고 신메뉴를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의 사정을 귀담아 들으며 직원들 생일을 챙겼어요.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직접 파스를 사다 붙여드렸어요. 그 식당은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고 어머니의 청춘이 담긴 공간이었으며 그 자신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선우가 돌아왔어요. 어느 늦가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진우가 받자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야. 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뭔 일이야? 형이랑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식당에 돌아오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냥 형 얼굴이 보고 싶어. 진우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동생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였고 예전에 그 능글맞은 기운 없이 그냥 지쳐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진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어디서 보자고 했어요. 선우가 제안한 건 등산이었어요.
형제가 어릴 때 자주 오르던 광교산이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올랐던 산이었고 단풍이 곱게 든 10월의 광교산은 어릴 때 기억 속에서도 유난히 따뜻한 색깔로 남아 있었어요. 진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산에서 걸으며 얘기하는 거라면 적어도 서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아도 되니까 어색한 침묵이 덜하겠지 싶었어요. 아침 일찍 등산로 입구에서 만났어요. 선우는 제법 두툼한 등산 배낭을 메고 나와 있었어요. 진우가 가볍게 허리색만 들고 나온 걸 보더니 선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 그거 작은 거 메고 왔어? 물이라도 있어? 생수 하나 챙겼어. 선우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형, 그거 비탈길 가면 땀 엄청 나는 데잖아. 내 배낭에 자리 있으니까 지갑이랑 핸드폰은 내 배낭에 넣어. 땀나면 잃어버려. 진우는 별 생각 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핸드폰도 함께 건넸어요. 선우가 그것을 받아 배낭 안쪽 주머니에 넣는 손이 아주 잠깐 떨렸어요. 진우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완만한 흙길을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일이 잘 안 된다고 여기저기 손을 댔는데 다 실패했다고 형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 말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동생이 오랜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면 돼. 이제 제대로 살아.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선우의 말이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미안하다더니 슬며시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형, 근데 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도 식당 지분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자식인데. 진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여기 올라와서 할 얘기가 아니야. 아니, 형이 항상 그렇잖아. 막아버리잖아. 나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머니 아들도 아니야?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넌 어머니 아들이지. 근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선우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선우에게는 형과의 화해 따위는 애당초 없었어요. 이 등산에는 처음부터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수천만 원에서 시작돼 이자까지 불어나 이제는 1억을 훌쩍 넘어버린 도박빚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날이 잦아졌고 협박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왔어요. 그 몇 달 사이에 선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고 눈을 뜨면 핸드폰이 무서웠어요. 그 압박이 선우를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결국 선우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형이 없으면 된다는 그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형이 없으면 어머니는 혼자 남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결국 선우에게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복정은 언젠가 선우의 것이 될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선우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으며 빚 독촉이 올 때마다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오늘 선우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지면서 흙길이 바위길로 바뀌었고 발밑이 불안정해졌어요. 주변의 단풍나무들은 울긋불긋 색깔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그날따라 선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저 앞에서 조용히 걸어가는 형의 뒷모습만이 보였어요. 진우는 그 무렵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여기 오르다가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앉아 쉬었던 이야기. 그때 형제가 서로 아버지를 부축해서 정상까지 올랐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너도 기억나지? 선우는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형의 뒤통수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은 절벽이 어디쯤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능선을 넘어 서쪽 사면에 접어들자 왼쪽으로 낭떠러지가 시작됐어요. 등산로에서 두세 걸음만 벗어나도 아찔한 경사가 펼쳐지는 구간이었어요.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각별히 조심해서 지나치는 그 구간을 지나면서 진우는 동생에게 여기 조심해야 해라고 말했고 선우는 대답 대신 뒤에서 형의 팔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때 선우가 말했어요. 형, 잠깐만. 저기 저 바위 위에서 경치 한번 봐. 거기서 보면 수원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 진우가 멈춰서 선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등산로에서 두어 걸음 떨어진 바위 끝 자리였어요. 진우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선우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선우의 손이 형의 등에 닿았어요. 잠깐 멈췄어요. 단 1초였어요. 동생의 눈에 번뜩이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망설임은 찰나였고 밀어내는 손길은 무거웠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산울림에 묻히기도 전에 형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발이 허공을 밟으면서 아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몸이 기울었고 그 다음 순간에는 이미 경사면을 굴러 내려가고 있었어요. 돌과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고 무언가 단단한 것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선우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뭇가지들이 무성한 아래쪽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고 선우의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어요.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선우는 손을 떨면서 배낭에서 형의 핸드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자 선우는 배낭을 다시 메고 혼자서 산을 내려갔어요. 차마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일단 식당 창고 깊숙한 곳에 던져두었습니다. 설마 누가 여길 뒤지겠어? 하는 오만함과 형의 물건을 직접 버리면 정말 살인자가 될 것 같다는 비겁한 공포가 그 배낭을 그곳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선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형이 실종됐어요. 이부 껍데기만 남은 식당과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 경찰이 광교산 일대를 사흘을 수색했어요. 수색대가 떠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절벽 아래 경사면에서 흙이 긁힌 자국과 부러진 나뭇가지 몇 개가 발견됐을 뿐이었어요. 핸드폰은 꺼져 있어서 위치 추적도 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어요. 선우가 진술한 내용은 형이 경치를 보려고 등산로 바깥쪽 바위 위로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자신은 그때 잠깐 뒤처져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선우는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동안 내내 눈을 붉히고 목소리를 떨었어요. 경찰관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었을 때 선우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거짓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나왔어요. 박 여사는 그날부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들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식당으로 나왔어요. 가마솥 앞에 서서 불을 올리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진우가 항상 서 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국자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크게 울렸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혼자 실컷 울고 싶어서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박 여사의 방에는 매일 밤 불빛이 새벽까지 새어나왔어요. 잠을 못 자는 것이었어요. 진우의 어릴 때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 제사 때 찍은 사진, 작년 어버이날에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목이 터져 나왔어요. 큰아들을 부르며 통곡했어요. 박 여사는 밤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 울음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이튿날 아침이면 목이 쉬어 있었어요. 그런 박 여사에게 선우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가 형 목까지 할게요. 선우는 그 말을 박 여사의 귀 옆에서 나지막하게 말했고 박 여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박 여사는 결국 선우가 식당 일을 돕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 순간이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선우는 처음 두어 달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진우가 하던 대로 새벽 일찍 나와서 육수를 끓이고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 월급날을 챙겼어요.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큰아들이 그리워서 우는 것인지 작은아들이 이제라도 철이 들었다는 것이 대견해서 우는 것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선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출근 시간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새벽 5시에 나와야 하는 자리에 7시가 되어야 나타났고 직원들은 그 사이 알아서 육수를 올리고 게장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 다음엔 식당을 비우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왔다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면 오후 늦게야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선우의 눈빛은 어딘가 무겁고 초조해 보였어요. 주방에서 오래 일해온 이정순 이모가 먼저 알아챘어요. 선우 씨가 도박판을 다시 다니는 것 같다고 박 여사한테 넌지시 귀띔해줬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우가 가끔 금고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한 것도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현금 봉투 안에 돈이 줄어 있던 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박 여사에게는 이제 남은 아들이 선우뿐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무너졌는데 작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박 여사는 선우를 잡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로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이용했어요. 선우의 도박빚은 다시 불어났어요. 처음엔 몇백만 원씩 빼돌리다가 나중엔 큰 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식당 금고에 현금이 없는 날이면 직원들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정순 이모가 선우에게 직접 항의했어요. 선우는 그 자리에서 이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여기서 뭔 상관이에요? 이 식당이 당신 식당이에요? 이모는 오래 참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앞치마를 벗었고, 그렇게 만복정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이정순 이모가 나갔어요. 그 뒤로 주방 직원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씩 발길을 끊었어요. 육수의 맛이 달라졌어요. 정성이 빠진 것이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불을 올리던 손이 사라지고 나서 그 손이 만들어내던 맛도 함께 사라졌어요. 50년 단골이라는 할머니가 국밥을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맛이 왜 이래? 여기 주인이 바뀐 거야? 그 말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박 여사의 귀에 들렸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열었어요. 물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식당은 서서히 하루하루씩 허물어져 갔어요. 박 여사는 밤마다 진우의 사진을 들고 기도했어요.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의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확신 때문에 죽었으면 알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박 여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버텼어요. 선우가 금고를 털어도, 선우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선우가 식당의 명성을 하루하루 갉아먹어도 박 여사는 두 손을 모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 이어진 가을비가 거리를 적시던 늦은 저녁, 식당 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직원들이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박 여사 혼자 뒷정리를 하다가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흠뻑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알 수 없는 남루한 것이었고 발에는 너무 오래 신어서 밑창이 벌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서 오세요. 아직 영업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손에서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야위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얼굴이었어요. 그 눈이, 그 눈매가, 그 코가 바로 그이였어요.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진우야. 남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박 여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3부 기억의 파편과 돌아온 망령.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옆에 있던 식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자는 갑자기 쓰러진 노인 앞에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박 여사 쪽으로 다가오려 했는데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선우가 나왔어요. 장부를 들고 사무실 쪽에서 걸어 나오던 선우는 문 쪽에 남자를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추면서 장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형제의 눈이 5년 만에 다시 마주쳤어요.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으면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우는 선우를 보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그 텅 빈 눈으로요. 그것이 오히려 선우에게는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박 여사는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강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으니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 여사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우는 그 손을 빼지 않았지만 박 여사를 보는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5년 전 추락 당시 두개골 골절과 함께 심한 뇌진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어요. 정확한 의료 기록이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의사는 심한 외상성 뇌 손상이 기억 상실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진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식당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면서 육수를 끓이는 방법을, 간을 보는 법을, 국그릇 놓는 위치를 손이 알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매일 사진을 가져왔어요. 어릴 때 사진, 학교 다닐 때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너야, 진우야. 이 사람이 엄마야. 진우는 사진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다가 어떤 사진에서는 갑자기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선우였어요. 선우는 진우가 돌아온 다음 날부터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기억을 되찾으면 안 됐어요. 절대로 안 됐어요. 만약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드러날 테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끝이었어요. 선우는 밤새 생각한 끝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 곁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형,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근데 형이 알아야 할 게 있어. 형은 원래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가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어. 혹시 나중에 기억이 돌아오더라도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말했다가 어머니 또 힘들게 하지 말고.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선우는 그것을 보고 조금 안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몇 년 전 우울증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료 기록은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의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현재는 외상성 기억 상실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병력이 있다면 회복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입가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선우는 두려움을 관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몸은 선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진우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싱크대 앞에 서면 아무 이유 없이 불안감이 올라왔고 어디선가 낙엽 냄새가 나면 머리가 지끈하게 아파왔어요. 그리고 선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특히 선우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진우는 그 증상이 뭔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선우가 가까이 있으면 무언가 피해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이 온몸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경사진 바위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발에 심겨진 등산화였어요. 그리고 등에서 무언가가 느껴지더니 두 손이 등을 세게 밀어냈어요. 그 다음은 허공이었는데 아 하는 소리가 목에서 나오면서 몸이 기울었어요. 진우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이 흥건한 채로 앉았어요. 심장이 무섭게 뛰었고 꿈이었는데도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실제 같아서 오래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다음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선우가 사무실 쪽에서 전화를 받으며 걸어 나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은밀하게 깔리는 그 특유의 말투였어요. 진우는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추면서 그 목소리가 귀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카키색 배낭이었어요. 그리고 등을 밀어내는 손의 압력이 또 한 번 살갗 위에서 느껴졌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산에서 선우는 전화를 끊으며 뒤를 돌다가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형, 뭐라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예전과 달랐어요. 멍하게 비어있던 눈에 무언가가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선우는 그 눈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선우는 술을 마셨어요.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번째 병을 따면서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형이 기억을 되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어요.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아니면 다시 어디론가 멀리 내보내버리면 어떨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떤 것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이미 형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직원들이 알고 병원 의사가 알고 있었어요. 선우는 술잔을 힘없이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요. 기억만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기억이란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물이 차오르듯, 빛이 스며들듯 진우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었어요. 가을산의 냄새, 선우와 나누던 대화, 배낭 안으로 건네던 지갑과 핸드폰, 절벽 끝의 바위 등을 밀어내는 두 손의 감촉, 허공에서 몸이 기울던 그 순간 하나씩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사부, 어머니의 결단, 5년 전의 배낭을 찾아라.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산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돌아왔어요. 진우는 자다가 깨어났어요.
이번엔 꿈이 아니었고 그냥 눈이 떠지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어요. 선우의 웃음, 배낭, 지갑, 핸드폰, 낭떠러지, 그리고 등을 밀던 손. 그 손이 선우의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진우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내 동생이, 내 피를 나눈 동생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는 선우가 없는 시간을 골라 박 여사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기억 다 났어요. 박 여사는 진우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 담긴 것이 단순한 기억 회복의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라는 걸 알면서 잠자코 기다렸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날 산에서 선우가 저를 밀었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어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냥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선우가 전화를 걸어온 것, 등산을 제안한 것, 지갑과 핸드폰을 배낭에 넣으라고 한 것, 절벽 앞에서 경치를 보라고 유인한 것, 그리고 두 손으로 등을 민 것을요. 박 여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길었어요. 진우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박 여사의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깨 떨림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박 여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진우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머니의 울음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이었어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과 자책이 담겨 있었고 그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그냥 잡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박 여사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갰지만 그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와 있었어요. 박 여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해.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 여사는 계속했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선우는 끝까지 아니라고 할 거야.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사람의 목소리였고 결단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날 제 지갑이랑 핸드폰이 선우 배낭 안에 들어 있었어요. 선우가 직접 거기 넣었어요. 만약 선우가 그 배낭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제 지갑과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지금 선우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낮 시간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요즘 패턴 그대로라면 지금은 식당 밖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창고야. 선우가 뭔가 숨겨두는 곳은 항상 창고였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당 뒤편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는 식당 본관 뒤편에 붙어 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오래된 식자재 박스들과 계절마다 바뀌는 식탁보들, 여분의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창고에 두 사람이 들어섰어요.
박 여사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 선반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문 쪽을 등지고 서서 박스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처음 한동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묵은 먼지만 손에 묻은 채로 박 여사의 손이 선반 구석까지 더듬었어요. 창고 안이 좁아서 두 사람이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진우는 선반 아래쪽 큰 박스들이 쌓인 뒤쪽을 살피며 박스를 하나씩 빼내면서 벽 쪽으로 눈길을 보냈어요. 그때 박 여사의 손에 무언가가 닿았어요. 두툼하게 쌓인 것들 사이에 끼워져 있는 천 소재의 것이었어요. 박 여사는 그것을 천천히 끌어냈어요. 짙은 카키색 등산 배낭이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진우를 불렀고 다가온 진우가 배낭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었어요. 그날 선우가 메고 왔던 그 배낭이었어요. 박 여사가 지퍼를 열었어요. 안쪽에 먼지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났고 주머니를 하나씩 열자 생수병 하나와 다 쓴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 깊숙한 지퍼 주머니, 배낭 안감 사이에 납작하게 끼워져 있던 것을 박 여사의 손이 찾아냈어요. 지갑이었어요. 진우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죽이 묵어서 단단해졌고 한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 옆에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전원이 꺼진 채로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핸드폰으로 화면 한쪽이 금이 가 있었고 기기 옆면에 작은 핏자국처럼 보이는 것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진우는 그것을 보면서 눈을 감았어요. 자신의 지갑이었고 자신의 핸드폰이었어요. 선우가 그날 배낭에 넣어두고 산을 내려가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끈 다음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이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이었어요. 버려야 했는데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선우만 알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은 그 순간이 결국 선우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됐어요. 박 여사는 지갑과 핸드폰을 두 손에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고 진우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박 여사가 눈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렸어요. 선우였어요.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어요. 선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창고 안에 두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박 여사의 손에 들려있는 지갑과 핸드폰과 배낭을 봤어요. 선우의 얼굴이 굳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눈이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참아온 어머니의 눈이었어요. 찾았다.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오부, 무너진 모성애의 심판. 선우는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 두 눈에 담긴 것이 무서웠어요. 분노도 눈물도 아닌 그냥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뭘 찾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뭔지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선우야, 경찰에 전화해서 다 이야기했어. 선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형이 무슨 기억이 있다고. 형 기억은 아직 다 안 돌아온 거잖아. 다 돌아왔어. 진우는 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 다 기억해. 선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형이 기억하는 건 착각이야. 형 머리가 다쳤잖아. 그게 제대로 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우는 그날부터 버텼어요. 경찰에 불려가서도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날 형을 밀지 않았다고, 형이 실족한 것이라고, 형의 기억은 외상성 기억 왜곡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담당 형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배낭과 지갑, 핸드폰을 내밀자 선우는 그것이 자신이 보관한 것이긴 하지만 형을 찾고 싶어서 형의 물건을 챙겨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형이 실종된 뒤에 형의 물건을 버리기 싫어서 창고에 넣어둔 것이라고요. 말이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반박하기가 어려웠어요. 선우는 5년 동안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누워서도 앉아서도 술에 취해서도 생각해 온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이었어요. 만복정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선우가 최근 또다시 빌린 돈의 채권자들이었어요. 3명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며 테이블을 쓸어버리고 박 여사 앞에 앉았어요. 이 식당 등기권리증 내놔요. 선우 씨가 우리한테 담보로 넘기기로 했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선우 씨가 어머니 허락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 서류에는 박수님 여사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 서류를 봤어요. 도장은 맞았지만 박 여사는 그 서류에 직접 날인한 기억이 없었어요. 선우가 어느 날 밤 박 여사가 잠든 사이에 인감 도장을 꺼내 찍은 것이었어요. 박 여사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선우가 그 자리에서 사채업자들 뒤쪽에 서서 눈을 깔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제가 다 갚을게요. 이번 한 번만 넘겨주면 돼요. 절대 식당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담보만 잡히는 거예요. 박 여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30년이었어요. 이 식당을 세우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남편과 새벽에 포장마차 끌고 나오던 그 시절부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우면 추위에 떨면서 손 하나 발 하나로 일군 것이었어요. 그 식당이 자식의 도박 빚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살인 미수를 저지른 그 자식의 손에 의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박 여사가 눈을 떴어요.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어요. 진우가 형사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진우는 사채업자들과 선우를 보고 형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최선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선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우는 형사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5년 전 그날 선우가 제 것을 가져갔고 전원을 끈 채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포렌식 하시면
그날의 위치 정보와 마지막 통화 기록이 다 복원될 거예요. 형사는 그것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뒤로 물러났어요. 선우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형,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형이 날 고발하는 거야? 우리 형제 사이에 이러면 안 되잖아.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 선우 앞으로 걸어간 박 여사의 손에는 그 카키색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것을 선우의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꺼낸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함께 내려놓았어요. 5년치의 장부였어요. 선우가 빼돌린 금액, 날짜, 항목들이 박 여사의 손으로 한 줄씩 기록된 것이었어요. 박 여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알면서도 참아온 것이었어요.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알면서요. 박 여사는 선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오래도록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감춰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눈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이 끝났다는 것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박 여사가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선우는 그 말을 들으며 굳어버렸어요. 너는 괴물이야. 선우는 입술을 달싹이며 엄마라고 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다가오면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어요. 선우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형, 엄마, 나 좀 봐줘요. 엄마.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어요. 그 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그 옆에 섰어요. 선우가 식당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유리문이 닫혔어요. 식당 안에는 오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박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던 사람의 손처럼 차갑고 뻣뻣했지만 진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러자 박 여사가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선우가 있을 때도 형사들이 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 더 이상 버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몸에 느껴지자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진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아온 울음이었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혼자 새벽에 울던 울음들이, 식당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참았던 울음들이, 작은 아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진우는 어머니를 안고 그냥 있었어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박 여사가 진우의 어깨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눈밑이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가벼워져 있었어요. 진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아들의 볼을 한번 부드럽게 쓸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다. 그날부터 만복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이튿날 새벽 5시에 식당으로 나와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섰어요.
가스불을 올리고 사고를 넣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식당 안을 천천히 채웠어요. 진우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 냄새였어요. 새벽 5시에 이 냄새가 자신이 돌아와야 할 이유였어요. 박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와 진우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끓는 솥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정순 이모가 다시 돌아왔어요. 선우가 쫓아냈던 이모가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앞치마를 들고 나타났어요. 진우 씨가 돌아왔다는 말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박 여사가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만복정 원래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어요. 50년 단골 할머니도 왔어요. 국밥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이 맛이야. 이 맛이 있어야 여기지. 그 말을 전해 들은 진우는 주방에서 소리 없이 웃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선우의 재판은 오래 이어졌어요. 핸드폰 포렌식 결과 그날 절벽 근처에서의 위치 기록과 진우에게 걸려오던 부재중 통화 기록이 복원됐고 사채업자들의 진술도 확보됐어요. 선우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버틸 수 없었어요. 살인미수와 업무상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박 여사는 선고 공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박 여사는 식당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손님 밥상을 챙기고 반찬을 담고 단골 어르신께 인사를 했어요. 선고가 어떻게 났냐고 묻는 직원에게 박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 것 없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저녁 늦게 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늦가을 저녁 바람이 불었고 노점의 불빛들이 골목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진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핏줄이라는 것은 참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눈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는 가끔 보아야 할 것을 못 본 척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박수님 여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핏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아무리 제 피를 나눈 사람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순간 그 핏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결국 가장 가까이 남는 사람이에요. 박 여사가 그날 밤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손을 잡으며 걸었던 그 골목처럼 그렇게 소박하고 따뜻한 하루가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사랑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